고향 딸이 서울로 올라와서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외로 서울은 나에게 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을 가르쳐 주었지만 몇 년 후 나는 감히 말할 수 있었다. 저는 23살 소녀 전라도 출신 혜진입니다. 우리 집은 작은 마을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논과 고추밭이 있다. 겨울에는 바람이 뼈까지 불며 여름에는 쇳동구리와 닭동구리의 냄새가 코를 찔렸다. 내 손은 어렸을 때부터 진흙 냄새에 익숙했고 다리는 갈라졌고 바셀린을 아무리 발라도 마르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직부채 장부를 보자마자 꺼졌다. 어머니는 솔직하게 말씀하셨다. 대학은 우리 집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허전했다. 18세 반 친구들은 서울에 이런저런 공부를 하러 가고 싶어 했고 저는 집에서 물을 길어오고 채소를 기르고 어머니가 돼지를 키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20년이 되자 이웃집 아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음식점을 만들어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탐이 났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150만 원을 빌려다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는 배낭을 메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떡가방을 들고 서울까지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갔다. 나는 인생이 조금만 참으면 되고 조금 고생하면 되고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보낼 돈을 벌고 부채 장부를 다 갚고 어머니가 겨울 손세탁을 덜 할 수 있도록 세탁기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냥 단순한 꿈이에요. 하지만 서울은 우리 동네가 밤에 모여서 보는 드라마들과는 달라. 넓은 집이 아니라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멋진 차를 타는 상남자가 없다. 나의 서울은 기름 냄새 나는 24시간 밥집이고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며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날린 첫 달 월급이다. 나의 서울은 5평방미터의 자취방이고 변기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고 5분 동안 샤워를 하고 떨고 있다. 그리고 한 남자를 위해 내가 내 청춘을 직접 부수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민철이 만난 날 운명인 줄 알았어. 저는 구로동 근처의 작은 밥집에서 일하는데 그곳은 손님들이 트럭 운전사, 야간 근무자 또는 소주를 마시고 떠드는 아저씨들로 가득 차 있다. 입사 지원 첫날 주인은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향녀야? 고생했어? 여기에 손님이 많아요. 저는 그냥 끄덕여요. 나의 야간 근무는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손은 서툴게 국그릇을 들고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쉬지 않고 청소한다. 가게는 항상 기름진 냄새와 신김치 냄새가 난다. 어느 날 손님들이 술에 취해 바닥에 토하고 나는 몸을 숙여 닦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그 허름한 가게가 민철이를 또 만났어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가게가 붐볐는데 쟁반을 들고 고개를 드는 순간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구겨진 구명조끼를 입은 운전자도 아니고 구석에 매달려 있는 맥주배 아저씨도 아니다. 민철은 흰 셔츠를 입고 머리를 매끈하게 매만지며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게 신기했다. 그는 들어가서 창 모퉁이에 가까운 테이블을 선택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시계를 찬 손이 테이블 위를 툭툭 치더니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저는 어색해요. 내 손은 설거지 물 냄새로 가득 차 있고 높은 똥머리는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처음으로 나는 내가 그렇게 분명하게 촌스럽다고 느꼈다. 민철이가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김치찌개가 제일 싸요? 그는 웃다가 갑자기 나에게 너 고향이 어디요? 왜 이렇게 낯설게 보여? 여기서 한 거야? 술 취한 손님들이 술집을 놀리는 것과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는 엉거주춤 서서 네,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그는 물었고 나는 전생에 두 사람이 아는 것처럼 대답했다. 저는 너무 웃어서 여주인이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일 좀 똑바로 해. 하지만 전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시 남자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내내 나는 서툴러서 정신이 없었다. 옆 테이블에 술을 따를 때 손이 떨리고 음식을 집는 젓가락도 위아래로 떨어집니다. 민철이는 알 것 같아요? 저 보고 웃어요? 눈이 초승달처럼 올라가 있어요. 나는 촌스럽지만 마음은 여전히 잘생긴 남자가 처음 보는 23세 딸의 심정이다. 어떻게 안 설렐 수가 있지?
꿈처럼 아름다운 약속과 은밀한 사랑. 식당에서 만난 날부터 매일 저녁 퇴근하고 자취방에 도착하면 민철이가 대기하고 있다는 문자를 본다. 피곤해? 보고 싶어. 내일 데리러 올래? 나는 우글거릴 정도로 우글거린다. 나는 늙고 혼자 바보같이 웃었고 어둠 속에서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시골에 살고 있는 소녀들이 같은 하숙집에 사는 동양인 외에 누군가를 알고 있다. 갑자기 잘생기고 달콤하게 말하고 나를 조금씩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나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방에 있는 언니들은 항상 웃는다. 고향여 복권에 당첨돼. 멋진 서울 남자 바로부터. 따라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은 사실 어렸을 때 본 한국 멜로 영화처럼 날아다녔다. 매일 밤 일찍 퇴근하는 민철은 가게 앞에서 나를 태우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두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한강으로 가서 베개를 묶고 따뜻한 붕어빵을 먹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내 마음은 유난히 따뜻했다. 어느 날 그는 제 손을 그의 재킷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추우면 나한테 말하지 마. 참지 마. 그 간단한 문장들. 저녁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철은 나에게 꿈 같은 미래를 그려주었다. 그는 내가 내일 모레 가게에서 일을 쉬고 나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나를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바다를 보고 금귤을 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라도 여자 좋아해. 목소리 귀여워라며 웃었다. 나는 믿는다. 믿어 의심치 않다. 왜냐하면 나에게 민철은 서울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시골 소녀에게 준 가장 아름다운 모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일 아침 해가 뜰 것이라는 소식처럼 당신을 믿는다. 서울의 태양도 어느 날엔가 꺼지고 차가운 어둠만 남게 될 줄 몰랐기 때문이다. 빨간 선 2개와 작은 가족의 꿈. 임신했어요. 딱 한 번 민철에게 건네준 뒤 좁은 자취방에서 오래된 양말 냄새가 뒤섞인 라면 냄새가 났다. 향초도 없고 로맨스 영화처럼 울려 퍼지는 러브송도 없다. 선풍기 소리만 지직거리고 노란 불빛이 간지럽고 두 사람은 답답한 더위에 서로를 껴안았다.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이 사람이 저와 평생 함께할 남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저에게 민철은 연인일 뿐만 아니라 미래이기도 합니다. 남편이자 미래의 제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테스트 막대가 2줄로 떴을 때 나는 떨면서 울었다. 무서워서, 걱정해서 울지만 약간의 기쁨도 섞여 있다. 저는 배에 손을 얹고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체를 상상했습니다. 내 머리는 모든 종류의 청사진을 그렸다. 교외에 있는 작은 집,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 죽을 쑤었다. 주말에 온 가족이 마트에 차를 밀고 야채를 사고 고기를 사고 기저귀를 샀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민철에게 즉시 문자를 보냈다. 오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기다릴게요. 1분, 5분, 10분. 대답은. 나는 당신이 회의에 바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1시간 더 기다릴게요. 2시간. 반나절. 내가 보낸 메시지는 여전히 파랗다 읽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전화했어요. 교환의 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화한 가입자는 현재 연락이 없습니다. 손바닥에 시리다. 전화를 한 번 더 걸려고 노력했고 또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영혼 없는 목소리일 뿐이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자취방 바닥에 앉았다. 그때의 느낌은 설명하기 어려웠고 마치 누군가에 의해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두 손은 여전히 얇은 나무 뿌리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난 믿지 않아. 믿고 싶지 않아. 어제 밤에 나를 안고 제주도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남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었을까? 나는 바깥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저의 작은 가족의 꿈은 아마도 그날 밤 바로 사라졌을 것입니다. 뺨과 같은 사실. 나는 몇 번 데이트할 때 민철이가 언급했던 주소로 찾아갔다. 서울 근교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하얗게 칠해진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몇 번 눌러야 맞았다. 문이 열리자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자이고 똥머리에 민낯이지만
피부가 붉고 손이 2살 정도 된 아이를 안고 있다. 소녀는 덜 익은 쿠키를 입에 물고 나를 누려보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제가 여쭤봐도. 민철이 형 집 있어요? 그녀는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다보았고 난해하면서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웃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방금 어른을 데리러 갔다. 너 누구야? 나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는데 그녀의 손에 있는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오빠, 아빠가 간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아빠는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내 애인인 민철은 알고 보니 그녀의 남편인 이 아이의 아빠였다. 고개를 숙여 서 있는지 동상처럼 뻣뻣하게 서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귀가 울리고 눈이 화끈거리고 넓은 옷 아래 3개월 동안 임신한 배가 갑자기 무거웠다.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와 다리가 쓰러질 것처럼 흐물흐물했다. 아파트 단지를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작정 걸었다. 약속 한마디에 민철이가 나에게 보낸 달콤한 메시지 하나하나가 슬로우 모션으로 떠올랐다. 나는 걸으면서 웃었다. 하숙집 여자들이 종종 사람을 믿어서 바보스럽게 웃는다고 말하는 웃음. 알고 보니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의 집에 행복에 끼어드는 사람일 뿐이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어리석음이 죄를 가볍게 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누구에게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지만 지금은 삼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계에서 가장 멍청한 삼둥이이기도 하다. 서울 한복판에 바람이 불어 살을 내는 듯이 차가웠다. 하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오래전에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모든 이웃의 눈을 견뎌라. 서울에 더 이상 콧대가 없어요. 전라도 가는 차표. 내가 사는데 손이 덜덜 떨려. 4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나는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있었다. 집에 오는 장면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막내딸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부모님의 얼굴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고 임신한 배를 가지고 왔다. 차가 마을 꼭대기에 막 멈췄고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아줌마들은 내가 즉시 속삭임을 알아차렸다. 혜진이 아이구나. 하늘이 왜 이렇게 비밀이야. 서울 올라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배를 짊어지고 왔다니? 나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린 모자를 급히 끌어당겨 재빨리 집으로 걸어갔다. 내가 밀쳐낼 때 오래된 나무문이 삐걱거렸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어머니의 눈은 제 배에서 멈췄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계단에 앉아 비처럼 울기만 했다. 아버지가 집 안에서 나오셨다. 그는 몇 초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반마디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곡괭이를 들판으로 가져갔다. 알아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몇 년 전 저를 서울로 배웅하던 날 아버지는 제게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굴욕적인 방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조용히 앉아 식사를 했다. 공깃밥, 김치, 짠 생선조림 접시 추가. 엄마 못 먹고 그냥 몇 개만 뽑고 돌아서서 눈물 닦고 있어. 나는 삼키려고 노력했지만 밥이 목에 걸렸고 씹으면서 이웃의 속삭임 소리에 창밖에서 들었다. 그들은 내가 들은 모든 것을 말했다. 그 집의 딸은 떠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남편 없이 투표하면 무슨 낯짝이 있어요? 역시 시골 소녀가 도시로 올라와서 지혜롭지 못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내가 매우 강하다고 생각했다. 혼자서 서울에 올라와서 온갖 잡동사니 사이에서 살 수 있다. 나는 잘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웃의 말 몇 마디, 어머니의 눈물 몇 방울, 아버지의 조용한 뒤통수 한 번이면 나는 완전히 무너진다. 그날 밤 나는 임신한 배를 안고 옛날 방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모기는 귓가에서 윙윙거리고 습한 냄새가 진동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어머니가 아침까지 울면서 누워있는 반대편 침대에서 나오는 몇 번의 한숨이다. 아이를 키우고 미혼모가 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차를 타고 지역병원으로 갔다. 산부인과는 2층 복도 끝에 위치해 소독액 냄새가 진동에 숨이 막힐 정도다. 나는 거기에 앉아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는 임산부들 사이에 끼어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따라갔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와 손을 잡고 어떤 사람들은 배를 쓰다듬고 앉아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 나만 가방을 안고 앉아서 조용히 벽돌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진단서를 손에 들고 있었지만 2시간 동안 방문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일어날 때마다 저는 제가 그렸던 작은 집에 꾸민 빨간 2줄 태아 시험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내 뱃속의 아기는 여전히 진정한 생명이다. 숨을 쉬고 있고 자라고 있습니다. 배를 만져보니 아직 배가 납작한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나는 울었고 진료소 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슬프고 무서워서 화가 나서 울었다. 그러나 그 슬픔 사이에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빈털터리가 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이 주신 쌀알 몇 알로 자랐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을 못 고르잖아. 내 뱃속의 아기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도 없고 환경을 선택할 수도 없다. 그는 나에게만 매달리고 자랐다.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적어도 내 아이의 삶은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를 키우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칠 것이다. 나는 진단서를 찢어 가방에 넣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그날 전라도 하늘이 이상하게 푸르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직도 배가 부르르 떨리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그 순간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싱글맘 여정에 들어갔다. 아무도 손을 잡지 않았고 아무도 격려의 어깨를 두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면 엄마와 아이가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출산 후 나는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야채를 팔러 시장에 가야 했다. 집에는 여분의 돈이 없고 우유 기저귀 값, 기저귀 값, 그리고 의약품 값도 바닥없는 구멍과 같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건강은 젊었을 때와 같지 않다. 아버지는 여전히 밭에서 허리를 굽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가 몰래내 옷주머니에 잔돈을 조금 더 넣고 고추를 팔고 호박을 밭에서 파는 것을 보았다. 저는 모든 직업을 다해요. 아침에는 마을 앞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점심에는 돗자리를 짜고 저녁에 앉아서 집 근처의 작은 의류 공장만 자른다. 누가 시키면 다 해. 돈만 있으면. 제 손톱은 항상 거칠고 갈라지지만 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손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아이에게도 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가 시간에 나는 옆집 소녀의 오래된 책 몇 권을 몰래 빌렸고 저축과 지출 관리를 가르치는 모든 책들을 빌렸다. 나는 한여름에 목이 마른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읽었다. 매달 나는 쌀이 얼마가 드는지, 우유 기저귀가 얼마나 드는지, 수업료가 어떻게 되는지 한 푼 한 푼씩 기록한다. 나는 인터넷 시장에서 중고품을 사는 방법을 배우고 슈퍼마켓에서 할인품을 사냥하며 어느 날은 기저귀 봉투를 사기 위해 몇 킬로미터를 걷기도 한다. 유튜브에 있는 무료 동영상도 요가를 해요. 햄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니라 등을 아프지 않게 하고 베개가 아프지 않게 하고 아이를 안아줄 힘이 남아있다. 아이가 자는 밤에 나는 집 한가운데 낡은 돗자리를 펴놓고 숨을 들이쉬며 나는 건강해야 하고 굳세게 서 있어야 하며 아무도 나 대신 아이를 돌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더 이상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나 달콤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 남자가 좋든 나쁘든 나는 알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지금 내 인생에서 나 자신 외에는 아무도 걱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골 여자들은 자기 발에 서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조만간 엎어질 것이다. 가끔 같은 동네 언니들이 혜진아, 왜 아무도 안 찾아? 다 컸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어야지? 라고 묻곤 한다. 나는 웃고 바람처럼 가볍게 웃었다. 의지하다가 허리가 부러졌어요. 저는 이제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솔직히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아이가 웃는 것을 보고 아직 건강하다고 느끼고 쌀주머니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충분합니다. 나는 뼈아픈 교훈을 배웠다. 남자는 말을 잘할수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남성 흰 셔츠에 반짝이는 머리칼, 백반 설탕처럼 달콤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은 2배로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나 같은 시골 소녀는
이상한 음식과 다름없고 씹고 삼킨 다음 입을 비비고 직진하지 않고 다시 걷는다. 사랑해. 평생 널 돌봐줄게 같은 문장은 달콤한 줄 알았는데 도시 남자들의 여자 커리큘럼에서 깨진 교훈으로 밝혀졌다. 나는 그녀를 믿었고 너무 믿어서 내 딸의 인생을 스스로 넘겼다. 그 대가로 임신한 배와 되찾을 수 없는 청춘이다. 서울로 올라갈 시골 소녀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다. 공주가 왕자를 만나는 꿈을 절대 꾸지 마라. 내 고향 같은 가난한 마을에서 공주는 아무리 예뻐도 서울 가는 시골집 어린애일 뿐 바다 한가운데 서서 항상 돈을 벌기 바쁘다. 고향의 공주는 두 가지 결말밖에 없다. 지겨운 놀이를 한 직후에 차이거나 불쌍한 이웃의 눈에서 홀어머니가 되는 배를 움켜쥐고 마을로 돌아간다. 아무도 정직하면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실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밖에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기회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영원히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시골 여자들 때문에 거리에 가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은 어리석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후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나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누가 살리는 건 꿈도 꾸지 마. 살려줘. 나밖에 없어. 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내가 멍청하다고 비웃고 어떤 사람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특히 새로 서울에 온 시골 소녀들은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하는 것을 꺼리지 마세요. 어쩌면 너희들의 이야기는 다른 아이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제 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나는 계속해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나는 소녀의 삶이 시골에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한 장면이지만 고통은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